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재활학과 남경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화기계 복부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시행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화기암은 이제 대장암, 위암, 간암, 이제 췌장암처럼 이러한 암들을 이제 소화기계 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암을 새롭게 진단받으신 분들 중 3분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소화기 암에 해당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소화기 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소화기 암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분들이 이런 암을 경험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필요한 재활의 운동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이를 직접 실천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계 계통은 이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서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기계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영양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는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는 지방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의 소실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손실은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이어지고 암 자체로 인한 전신 피로 외에도 이러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전신 피로감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암은 젊은 환자분들보다는 나이가 드신 고령 환자에서 잘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당뇨나 혈압과 같은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점검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같이 극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암 자체를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적절히 잘 해서 종양 치료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신 상태를 최적화해서 치료에 대한 완수율을 극대화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시켜서 이러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치료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신체적인 감퇴는 단순히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밀한 운동 처방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활학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중심의 재활 치료는 근력을 강화시키고 보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향상은 우리 몸의 피로감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체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합니다. 특히나 소화기암 중에서도 대장암 같은 경우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적절히 잘 시행하는 경우에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생존율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기능의 향상과 피로감의 감소, 삶의 질의 향상, 생존율의 개선과 같은 운동 중심의 재활 치료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학과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운동 중심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이 포함이 되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호흡 운동도 포함되는 게 필요하고, 이어서는 이 4 가지 운동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얼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하고 있을 때는 이 약물의 독성 때문에 근육의 위축이 발생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토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 근육의 위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근감소증을 극복하고 전신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로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건데요. 항암 치료 중에는 나의 상태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한 일 주일 정도는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수일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항암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변화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처럼 항암 치료 중에는 나의 상태가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운동 처방이 아닌 나의 상태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나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제 배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인제 100% 배터리의 상태는 내가 암을 진단받기 전처럼 등산도 가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한 75% 정도의 상황일 때는 아주 격한 운동이나 힘든 노동은 쪼끔 벅차지만 가벼운 사무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충분히 거뜬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배터리 75% 정도의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하루에 깨어 있는 시간에서 절반 이상 움직일 수는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운동을 좀 하기 힘들 때가 배터리 한 50%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깨어 있는 시간에서 절반 이상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나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시면 25%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배터리가 100% 또는 75% 정도 수준의 이상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 너무 낮은 강도가 아닌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 근력의 운동의 경우도 무게를 조금씩 올려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연성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전과 후에 시행을 해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동작을 수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각 동작을 시행하실 때는 너무 범위를 많이 가는 것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은 당긴다 하는 정도의 지점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범위에서 10 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그 동작을 2 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 운동은 일 주일에 2-3회 정도 권장이 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시거나 운동을 쪼끔 더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인제 팔과 다리 그리고 인제 체간의 대근육 위주의 동작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때 동작마다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로 2 킬로, 5 킬로 이런 숫자로 얘기 드리는 것보다 그 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때 내가 10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0 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무게를 조금 줄여야 될 것이고요. 조금 쉽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탄력 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가벼운 덤벨 등을 동원해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무게를 찾으셨다라고 하면 그 동작을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3-4 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 대체로 암 생존자분들에게는 일 주일에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폐지구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유산소 운동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운동, 러닝머신이 이런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운동의 강도는 너무 가벼운 운동보다는 다소 힘들다, 약간은 강도가 있는 중등도의 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일 주일에 150분 이상의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운동을 할 때 30분 정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주 5회 정도, 50-60분 정도 운동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주 3회 정도 시행해 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이때 내가 유산소 운동의 이제 강도가 저강도인지 중강도인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운동할 때 얼만큼 숨이 차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우리 파란색에 있는 운동하시는 사람을 보면은 아마 좀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노래도 가능한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75% 정도 이상인 분들은 산책할 때 이렇게 조금 편안한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이러할 때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저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 한 단계 강도를 올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이제 우리 중강도에서는 어느 정도 호흡이 조금은 가빠지고 땀도 조금 나기 시작하는 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조금 이어지기 어려운 이런 호흡이 약간은 상승돼 있는 상태를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잘 기억해 주셔서 걷기나 자전거, 러닝머신 운동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는 지금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강도가 더 높은 고강도의 운동이 될 때는 좀 대화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에 따라서 중강도의 운동 강도가 잘 유지가 되고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고강도의 운동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러한 데 어려움이 있고 위험도가 있으시다면 중강도의 운동이 조금 더 안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진단을 받거나 어떤 진료를 보시기 전이라면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음.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 상태가 50% 정도 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지에서 좀 산책하시는 정도의 운동이 적절할 거로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앞서 설명드린 30 분이나 60분 정도의 운동을 한 번에 이어가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휴식을 중간중간 가져가면서 조금 짧게 자주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이러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체중을 이용해서 정적인 운동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서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영상을 잠깐 플레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 올리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한 팔씩 번갈아 가며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몸통 회전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은 후 양팔을 가슴에 올립니다.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워커 들어올리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워커를 살짝 들어올린 채로 중심을 잡습니다. 천천히 워커를 다시 제자리로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다리 옆으로 들어올리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워커를 살짝 지지한 채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반복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워커를 살짝 지지한 채로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반복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워커를 살짝 지지한 채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립니다. 이어서 발끝을 들어 올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균형을 잡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10초간 유지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일자서기 운동. 먼저 워커를 잡고 바로 섭니다.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두어 일직선으로 섭니다. 그 자세로 10초간 균형을 잡습니다. 발의 위치를 바꾸어 동일하게 10초간 유지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터리 25%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제 절반 이상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시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이제 걷는 운동보다는 이제 실내 자전거 운동을 이제 자주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측면에서는 이제 앉아 있거나 이제 침상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권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두 손으로 수건을 가볍게 잡습니다.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팔 뻗기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가볍게 잡습니다.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상체 회전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가볍게 잡고 앞으로 뻗습니다.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팔다리 교차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가볍게 잡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팔을 내리면서 한쪽 다리를 올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반복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골반 회전 운동. 먼저 무릎을 세워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양 무릎을 좌우로 지그시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엉덩이 들어올리기 운동. 먼저 무릎을 세워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약 1에서 2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한쪽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약 1에서 2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반복합니다. 힘이 부족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무릎을 구부려 진행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무릎 벌리기 운동. 먼저 무릎을 세워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탄력 밴드를 허벅지에 고정하고 양 무릎을 옆으로 천천히 벌립니다.
약 1에서 2초간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 먼저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펴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상체 일으키기 운동. 먼저 침상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기대어 앉습니다. 양팔을 가슴에 올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힘이 부족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침상 옆 손잡이를 잡고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 하루 종일 침대에 조금 누워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인 운동을 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는 수동적인 관절 가동 운동을 통해서 관절 구축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시로 체위 변경을 해서 욕창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재활의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제 이러한 인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있어서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이제 시행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항암을 하면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 그래서 넘어질까 봐 겁이 난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소화기 암에서 시행하는 항암 약제 중에서 이제 독성 때문에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절한 약제를 통해서 조절을 해 주실 거고요. 이제 감각이 둔한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보행에 대한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다라면 더욱더 이제 낙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보행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울퉁불퉁한 산길보다는 평지나 러닝머신과 같이 안정화된 장소에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러닝머신의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 평지를 걸으실 때 워커나 지팡이와 같은 보행 보조 도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시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양말이나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통해서 나의 발을 보호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 발목 돌리기 등과 같은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감각을 미리 깨우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운동에 대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항암 치료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가벼운 근골격계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게 운동이 진행될 수 있고요. 또한 항암을 하시다 보면 주치의쌤께서 아마 나의 상태를 피검사를 통해서 관찰하고 계실 겁니다. 이때 피검사 결과가 심한 빈혈이 있으시거나 어떤 호중구 감소로 인해서 외출이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감염에 있어서 위험한 상태이거나 혈소판이 많이 감소해서 출혈이 위험이 큰 경우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피해야 되는지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진행하시다가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길 때는
즉각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하고 진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중 가슴 통증이 생기면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시거나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생기면서 빠르게 뛰는 경우에는 심혈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등 위압감이 있는 경우에도 신경계의 문제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수술을 예전에 받으신 경우는 그 부위에 갑작스럽게 붓으면서 울툭 튀어난다라고 하면 팔짱이 의심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조절되지 않는 심한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도 운동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일 건데요. 이로 인해서 나의 기능은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을 진단받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조금 더 상승시켜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그를 통해서 입원 기간을 감소시켜 주는 이러한 것들 신체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런 부작용들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제 항암을 기존에 받으시거나 영양 장애가 심해서 이런 허약한 상태일 때는 이 수술을 기다리는 이 상태에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이런 수술 후 회복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는 골든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전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시행해야 되는 운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최소한 일 주일에 150분 이상 진행하는 권장을 드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8 개에서 10개 정도의 대근육 위주의 운동을 중강도 이상 최소한 주 2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라는 거는 폐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호흡 운동에 대해서 이제 10 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호흡 운동을 깨어 있을 때 한두 시간마다 반복하시도록 권장을 해 드리고 있고 호흡 운동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적극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동반이 되어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을 통해서 '내가 수술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이러한 수술 후에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통해 수술을 겪고 갑자기 이제 기능 저하가 생기고 이제 통증과 피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활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인제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라는 것이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제 복부 절개를 동반한 이제 수술을 받으신 경우는 통증으로 인해서 호흡도 얕아지고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합병증이나 심부정맥 혈정증과 같은 이러한 주요 원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술 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폐활량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기침이나 호흡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이때 필요한 운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신 자세에서 시행하셔도 되고요.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는 상태, 편하신 상태에서 시행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부에 본인의 손을 얹어 주시고요.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올려놓은 이 배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코로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 주시고요. 충분히 들이마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횡격막 호흡법을 시행하실 때는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빼고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대2 정도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먼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스피로메터라는 소도구를 활용한 호흡 운동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도구인데요.
이때 이 호스 끝에는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본인 입술로 가볍게 문 다음에 내가 최대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셔서 호흡을 다 들이마셨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때 3초 정도 유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세게 순간적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들이마셔서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신 후 3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는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 이러한 호흡을 한번 할 때 10회 정도 진행해서 한두 시간마다 반복해 주시면 우리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폐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수술 부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래가 생긴 것을 이제 배출을 하기 위해선 기침을 해야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기침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인제 베개나 아니면 타올을 접어서 수술 부위를 가볍게 지지하면서 기침을 해 주면 이것이 수술 부위를 외부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서 가래를 잘 뱉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음. 인제 앞서 인제 수술 후에 도움이 되는 호흡 방법과 이제 통증을 조절하면서 가래 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는 수술 직후에 가능한 빨리 움직임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서 기운이 많이 없거나 통증이 많이 있을 때는 침상에서 이제 발목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 편다와 같은 가벼운 침상에서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침상 옆에 걸터 앉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이제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움직임을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자주 운동을 해 주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소화기 암 수술 후에 첫날부터 재활이 시작되었을 때 빠른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제 수술 부위에 장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천히 인제 편하게 누우신 자세에서 우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지지한 이후 수술 부위를 가볍게 지지하고 우리 어깨와 골반을 함께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팔에 힘을 주면서 팔로 침상을 좀 밀어내면서 상체를 일으켜 주시고 동시에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수술 부위의 통증을 조금 줄이면서 쉽게 앉는 자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직후에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움직임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 소화기는 당연히 그 부위별로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암종별로 수술을 하게 되는 영역의 차이에 따라서 구조적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런 부작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암종별로 생길 수 있는 특화된 부작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제 위절제술 후에 식사를 하면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누워야 한다. 운동은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증상들이 덤핑 증후군에 의한 것이다라는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절제를 했기 때문에 음식물이 갑자기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식사 후에 15 분에서 30분 이내에 이런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는 것은 갑자기 인제 소장에 음식물이 내려오면서 이를 이제 혈관 속의 수분이 갑자기 장내로 오기 때문에 혈류량의 일시적 감소, 저혈압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운동과 식사를 쪼끔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움직이시면 음식물의 배출 속도가 더 빨라져서 조기 덤핑 증후군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이런 소파나 침대에 등받이나 쿠션을 대고 약간 기울인 자세에서 15 분이나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즉 식사하시고 나서 40 분에서 1 시간 정도 뒤에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직후가 아닌 1 시간 반이나 3 시간 정도 있다가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기 덤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빠르게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왔을 때 탄수화물의 흡수도 빨라집니다. 그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몸은 이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당의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사하시고 나서 1 시간 반에서 3 시간 정도 사이에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은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뒤늦게 이런 저혈당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탄수화물을 섭취해 줘야 돼서 꼭 몇 개의 사탕이나 주스를 조금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 앞서 설명드린 이런 덤핑 증후군은 우리 국물이나 물과 같은 것을 밥과 함께 식사하면 더 잘 생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사 전과 후 30분 이내에는 많은 양의 물이나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우리 인제 많이 내가 식사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살이 빠지는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더 써서 소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쪼끔 "생각의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중의 감소는 물론 지방의 감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근손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회복을 더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영양 섭취, 그중에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저장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근육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섭취를 쪼끔 강조해 주시고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해 주시는 게 오히려 '에너지 저장소를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음. 다음 질문은 췌장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당뇨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당뇨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췌장 절제술 후에 생기는 당뇨는 조금 혈당의 조절 능력이 불안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마다 10 분에서 20 분씩 나누어서 걷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운동 중에 식은땀이나 떨림, 어지러움 증상이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사탕과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혼자 등산을 하거나 수영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분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당 변화가 좀 크신 분들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는 게 필요한데요. 운동 전에 내가 혈당을 측정했을 때 100 에서 250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파란불, 초록색불 신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당이 100 이하일 때는 내가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고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의 혈당을 보이고 있을 때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제한하는 게 필요하고요. 250 이상일 때는 내가 만약에 케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운동을 권장하지 않고 만약에 케톤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조금 저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의 변화가 큰 분들은 운동 전에 나의 혈당을 측정해서 내가 과연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운동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시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슐린 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주사를 한 부위에 인슐린 주사를 맞은 부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흡수가 빨라져서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예정의 근육에는 주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가 이제 그 효과가 피크 타임일 때는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주사를 하시는 경우는 1 시간 정도가 이제 피크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피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장루가 있으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적절한 코어 운동이 오히려 복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탈장을 예방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회복 시기에 따라 운동을 당연히 골라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퇴원하시고 3 개월 정도 우리 인제 이 복부가 안정되는 이 시기 동안에는 갑작스럽게 복압을 올리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와 같은 운동들은 창루 주변에 탈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때는 이제 운동 그 복부에 움직임은 없지만 힘만 주는 이런 운동이 쪼끔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앞서 드린 골반 기울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누우신 상태에서 '배꼽을 배 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주신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배꼽을 바닥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복부에 긴장감을 주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앞선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나왔던 동작인데 이런 골반 회전 운동 상태에서 인제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기울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돌아오는 이런 골반 회전 운동도 2-3 개월 전에 안정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들입니다. 3 개월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코어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아마 장루를 가지고 계시면 복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복대를 착용하고 복벽을 지지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이런 버드독이라는 운동을 인제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은 복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으로서 쪼끔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 우리 인제 브릿지라는 흔히 알려진 동작인데 이렇게 편하게 무릎을 구부리고 누우신 자세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동작도 이런 3 개월 이후에 본격적인 코어 안정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 시기에도 인제 갑자기 잇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압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운동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통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복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소화기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인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서 필요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으셔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소화기 암 환자에서 '운동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제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함께 인제 강의를 해 주신 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김미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더 아프지만 않게 도와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기능적 상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의 강도에 따라 조금 답변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통증 완화만을 목표로 하진 않고요.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나의 기능적 상태가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강도와 일의 양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신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높은 신체적인 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기능적 향상을 목표로 재활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평소처럼 그대로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은 젊은 환자와 고령일 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활 접근 방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과 이제 고령일 때의 환자분은 조금 가지고 계시는 기능적 상태가 조금 다르고 동반 질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시라 하더라도 이미 신체적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고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나이만이 재활 접근 방식을 달리하지는 않고 그 나이에 가지고 계시는 기능적 상태와 또는 근골격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재활 접근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아무 생각 없이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암 때문에 복부 수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복과 재활의 정도가 다른지 방식이 다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강경 수술보다는 개복 수술을 해서 복부의 절개가 크다면 이제 통증도 크고 회복에 있어서 쪼끔 더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에 쪼끔 조심스러운 단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장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태에 맞게 앞서 설명드린 거에 쪼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크릿 정원 님이 주셨습니다. "통증이 없는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인제 유연성 운동에서 제가 통증이 없는 정도로 운동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은 일반적으로 인제 운동을 할 때 유연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 모두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 부위에 어떤 부상의 위험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연성 운동은 약간 당기는 정도의 강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력 운동의 강도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10회 정도 들을 수 있는 무게로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 이후에 24 시간이나 48 시간 이후에 운동 후 통증이 쪼끔 생길 수는 있지만 운동을 시행하고 있을 때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근골격계에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 설명드린 운동의 목적은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심폐 기능과 신체적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 이로써 인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소화기 암 환자에서 재활 치료에 대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